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오고시뱅크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이동호 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경정승진 행정학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 경정승진을 대비하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학을 공부해야 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다가올수록 그 엄청난 이 행정학 공부 양에 압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정승진 행정학 시험의 어떤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있을 새로운 어떤 경정승진 시험에 대비하는 하나의 어떤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경정승진 시험의 출제 경향은 공시와 달리 경찰 간부용 행정학의 경찰 간부용입니다. 경찰 간부용 행정학의 기출 문제 중심입니다. 공시가 아니라 경찰 간부용 행정학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5% 정도가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찰 간부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해양 경찰 간부, 지금은 이제 시험이 행정학이 빠졌습니다만은 해양 경찰 간부 행정학, 그 다음에 일반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경정승진 시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총 문제로 봤을 때 약 85% 정도가 반복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해경, 그 다음에 경찰 간부, 경정승진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요, 문제의 출제 패턴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호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문제풀에서 약 85%가 출제되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경찰 간부용 행정학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85%, 즉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경찰 간부용 행정학 기출문제에서의 출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95%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컨대 한 문제 정도나 또는 지문상으로는 3문제에서 4개 정도의 지문이 기존의 경찰 간부 행정학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100점을 맞고 싶지 않다면 틀려도 됩니다. 한 문제 틀려줘도 97.5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승진 대상자들이 이 행정학 점수를 대충 분포를 보면은 85점 정도, 80에서 85점 정도면 대부분이 승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굳이 한 문제를 더 맞추시기 위해서 경찰 가면 여기에다가 그죠? 공시 문제를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 푼다는 것은 오히려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준비하실 때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되시면은 공모 문제를 조금 추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시 문제와 같이 접근했을 때 이 행정학 양이 엄청납니다. 그 많은 분량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오히려 행정학이 어렵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처음 준비하실 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용 행정학 기출 문제가 약 85%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하나의 풀로서 문제 풀로 작용하면서 반복 출제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살짝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잡아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85점 정도는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경찰 간부 기출 문제, 그런데요, 이 문제들조차도요, 보통 한 10년치 정도 문제를 봤을 때 총 합쳤을 때 약 한 800문제가량이 나옵니다.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중복된 문제를 빼고 나면은 한 500문제가량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문제를 또 다 풀었을 때 이제 85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경찰 간부 행정 기출 문제만 해도 거의 중복본을 뺐을 때 500문제가량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공부가 되시고 나서는요. 이게 되시고 나서서는 이제 기출 문제 다 봤다는 거죠. 경찰 간부용 기출문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시 문제를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다 같이 보시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먼저 정복하시고 85% 정도, 그 다음에 공시 문제 15% 정도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정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공시로 문제를 확장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제 강의 경험으로는 공시 문제는 최소한 5년치 정도, 5년치 정도의 주요 문제, 모든 문제 말고 주요 문제, 자, 이런 거,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주요 문제 중심으로 5년치 정도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의 약 한 97.5%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경정 승진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자,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경찰 간부용 행정학의 기출문제, 그죠? 근데 문제의 답만 고르지 마시고 지문 하나하나까지 다 아셔야 돼요. 예, 문제 자꾸 학생들은 또는 우리 수험생들은 보시면요, 회원님들이 주로 답을 자꾸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장 가면은 이게 배열을 다르게 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정답만 고르 갔을 경우에는 배열이 다르게 된 문제를 읽었을 때 혼란이 오게 되고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어떻게든 지문 하나하나, 그죠? 배열이 다르게 처리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문 하나하나 다 공부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85점 정도를 안전하게 확보를 하시고, 좀 더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요, 최근 5년치 공시 문제, 공무원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요 공시 문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심으로써 나머지 15%를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정 승진에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시 문제도 주로 보면은 국가직에서 또 국가직 또는 지방직 7급, 9급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기타 너무 공시 문제도 엄청나게 범위가 많습니다. 뭐 군무원 시험도 있고 한데 그런 시험까지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고 국가직 또는 지방직 9급, 7급에 나오는 주요 지문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100점을 바라지는 마세요. 근데 100점은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리는 거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나는 85에서 90점도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생각보다도 더 좋은 점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네오고시뱅크에서 이 연도별로 회원님들 시험 끝나고 나서 그죠, 이렇게 점수 같은 걸 분포를 보더라도 의외로 행정학 점수 1개 틀렸다 또는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좀 잘못된 공부를 통해서 1년간 고생하신 것이 그죠, 하늘처럼 날아버리는 그런 경우 없으시고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승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고시뱅크의 행정학 강사 이동호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2019년도 1월 12일 날 시행된 경정승진시험 행정학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시장 실패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외부 경제의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요, 시험장 갈 때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어요.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과송거금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됐는데, 자, 여러분, 외부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외부에다가 말 그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스스로 부담금 부과해가지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 국어적으로도 맞지도 않죠. 자, 여러분, 행정학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론을 이해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 은사님들이죠. 지금은 다들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행정학은 상식으로 푸는 거다. 그때는 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상식으로 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어느 정도 하니 상식으로 푸는 문제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자, 그 대신에 행정학적인 기본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부 경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고 대가도 못 받는데 심지어 여기다 부담금까지 부과한다. 정부가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니 부담금이 아니고 뭘까요? 정부는 맞는 문장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보조금, 부담금이 아니라 대신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라는 거죠. 적게 공급되니까 더 많이 생산해라. 또 적게 공급되는데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더 공급이 안 되겠죠.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예, 그 대신에 여기 3번 문제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 정부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자, 주로 무슨 규제입니까? 독과점 규제죠. 예,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1번이 틀린 거죠. 그 대신에 외부 경제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 개념을 알고서 이렇게 시험장 가서 이런 식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는 행정학의 방대한 행정학에 있어서 공부하실 때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해설지는요. 우리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해설지는 추가적인 해설 자료는 네오고시뱅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근대적 관료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는데 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많이 푸시죠. 1번, 2번, 3번, 4번 많이 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1번 문제도 1번부터 풀었는데 그렇지만 실전에 가셨을 때 시간 절약할 때는요. 1번을 푸시고 4번을 푸세요. 예, 왜냐면은 1번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2, 3, 4번 풀 때 보통 4번에 답이 많아요. 자, 제가 각종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것까지 분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디에다 배치했는가 보통 이 약간 긴 문장들 나오고 하면요. 주로 4번에다 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푸시고 4번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4번이 답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2, 3번을 볼 필요 없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겁니다. 자, 1번 적절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요, 가끔씩 우리 경쟁하시는 분들이 저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만은 눈이 침침하고요. 자꾸 까먹어요. 심지어 어떻게 까먹느냐고요? 적절한 것이라고 보면 읽었어요. 그런데 지문을 풀면서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읽어요.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 했는데 자꾸 지문을 읽다 보면 적절한 것을 찾게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못 읽고 까먹어요. 순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의식하시면서 조심하시 바라고 평상시에 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연습하시 바랍니다. 자, 여기 첫째. 그래서 개서적인 권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관료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이 각각의 공부하실 때 항상 그 특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징. 그 키워드를 잘 잡아내셔야 되죠. 그 키워드가 시험장에 떠올라셔야 돼요.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분업과 계층제입니다. 계층제. 계층제 또는 우리가 이걸 개서제라고 하기도 하죠. 자,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관료 특징이니까 당연히 개서적 권한이 아니다. 아, 틀렸구나. 그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는 임무와 능력 중심이라는 것은 요거는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관료제 특징은 뭐다? 분업과 계층입니다. 이 정도는 시험장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키워드 자료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자료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을 잘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료를 자꾸 암기하시되 키워드 자료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푸는데 응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요즘에 이제는 우리 네오고시뱅크에서는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그죠? 우리 모바일로도 강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끔씩 이렇게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용한 곳에서 그죠?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면서요. 공부를 편하게 하세요. 너무 우리 세대들이요. 마치 막 꼭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그죠?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런 세대죠. 하지만은 요즘 세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편하게 공부하실 때 머리에 더 잘 들어온답니다. 자, 그럼 일단 계층제인데 개서적 또는 계층제 권한이 아니라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죠. 다음에 적절한 골라라 했으니까 4번을 갑시다. 관료들은 임무 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공평무사만 한다. 공평무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비정의성이라 그러죠. 비정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impersonality라 그럽니다. 그죠? impersonality 비정의성을 얘기한다. 그 답은 4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상황적 조건에 부응하다. 키워드는 동그라미 상황적입니다. 자, 상황이란 말은 보통 환경을 말하는 건데 관료제 모형은 기본적으로 구조 중심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구조 중심이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환경 변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번에서는 잠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제는 구조 중심이고 잠정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거죠. 항구성을 추구합니다. 잠정적이 아니라 항구성을 추구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 앞으로 내년도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2021년 승진을 대비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답만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관료제였으면 분업, 개청제, 개서제, 구조 중심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쫙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 개서제 아니다. 개청제 틀린 지문이다. 4번은 왜냐면은 구조 중심이죠. 여기 보세요. 구조 중심이라는 거는 뭘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고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그죠? 인간이죠. 상대방의 지위 등의 구애됨이 없다 했으니까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맞는 지문 아닙니까? 4번 지문 이래 되죠. 이렇게 구조, 인간, 환경이라는 3대 변수 3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직관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상황이랑 환경인데 환경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중심이기 때문이고 이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도 다 항구적인 거지. 그래서 잠정적이란 말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싹 고르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관료제다 그러면은 분업을 중심으로 한다, 개청제다, 개서제다, 항구적인 구조 중심이다, 인간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로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암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싹 풀리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항상 관료제 하면은 엄청난 양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양을 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때 이렇게 키워드를 가져가시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행태주의 특성 설명 가장 적절하다는 골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태주의 설명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행태주의 키워드를 찾아보자는 거죠. 첫째,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칙성을 한다. 규칙성, 과학성 강조하죠. 그 다음에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적인 계량을 강조하죠. 이 키워드입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뭘까요? 실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액션이라고 그럽니다. 액션은 우리가 실천 또는 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강조하는 겁니까? 후기 행태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후기 행태주의가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해설도 하지만요. 이렇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키워드를 찾아내는 이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죠?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도요.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교수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업무 끝나고 그죠?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좀 부족하세요. 자, 우리는 행제학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문제 푸는 스킬도 좀 익히셔야 됩니다. 행제학이 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규칙성, 객관성, 계량적 정보 이게 행태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 후기 행태주의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행태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그럼 뭘 물었을까요? 보통은 후기 행태주의를 묻는다는 거죠.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오 하면은 후기 행태주의를 묻습니다. 자, 그럴 때 후기 행태주의 특징, 적실성, 또 실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가치지향적, 그다음에 질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답 2번이죠. 이렇게 고를 수 있다. 반대 해석을 하세요.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행태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면은 후기 행태주의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의 특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또 볼까요? 첫째, 공공선택론은 정치 경제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자, 퍼블릭은 이게 정치 영역이죠. 초이스라는 것은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요 경제학이죠. 그래서 퍼블릭 초이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뭐가 나옵니까? 정치 경제학이라는 키워드가 도출이 됩니다. 퍼블릭 그래서 공공현상 또는 정치 행정 현상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을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4번 갑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을 관료제가 아니라 독점적 영향, 바로 정부 실패의 원인을 공공선택론에서는 독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뭘 하자? 경제학 논리를 도입했으니 경제학에서는 뭘 강조한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을 강조하죠. 그래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관료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논리죠. 그런데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정치적 논리입니다.
정치학에서 우리는 보통 시민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러면은 뭘 얘기할까요? 예, 공공선택론은 주로 고객 중심적 행정을 얘기합니다. 또 공공선택론은 NPM제 행정개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NPM제 행정개혁 중에 고객지향적 행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 제도를 구축한다. 이거는 오히려 공공선택론이나 NPM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인 NPS,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했던 이론이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쓰면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그 말은요, 바로 공공선택론이나 공공선택론 영향을 받은 NPM이 아닌 이 두 이론을 비판한 NPS의 내용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단 말입니다. 행태주의 설명 아닌 건 몰라? 뭐라고 했어요? 후기 행태주의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공공선택론을 설명 아닌 것은 골라라 했으면은 뭘 고르면 된다? 이렇게 NPS를 고르면 됩니다. 아니면은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접근이잖아요. 경제학적 접근 아닌 걸 골라라 했으면 뭘 고르면 될까요? 정치학적 접근을 고르시면 되죠. 정치학적 접근 바로 여기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자.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제학적 용어가 아닌 정치학적 용어란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풀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3번 같은 경우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정책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정책이란 것은 이런 거죠. 관할구역이 있을 때 A 관할구역과 B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A 관할구역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B 관할구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또는 반대로 해석하셔가지고 B 관할구역에 있는 정책의 아이디어들이 A 관할구역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좀 미치니까 스필 오버라 그랬죠. 스필 오버란 것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A 관할구역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과 B 관할이 있는데 A 관할의 어떤 이 효과가 B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또는 반대로 B 관할 구역의 효과가 A 관할 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서로 엄격히 관할 구역이 엄격히 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한다? 바로 공공선택론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인 암기해 가셔야 됩니다. 관할권의 중첩이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겹치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이 두 개를 관할을 그냥 중첩을 시켜버리자. A 구역과 B 구역의 관할권을 중첩시키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아주 공공선택론의 주요 키워드죠.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1번 일단은 3을 모른다 하더라도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다. 경제학이니까 경제학 설명 아닌 골라라. 그러면 정치를 고르면 됩니다. 그럼 정치 키워드는 시민이거든요. 시민에게 권력을 시민에 돌려주자. 여러분, 제가 권력 시민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학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렵게 공부하면 계속 어렵게 갑니다. 행정학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네오 고시뱅크예요. 오시면은요, 예, 제가 1회 촬영용 샘플 강의했을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샘플 강의에서 물론 이제 경제승진의 전반적인 출제 범위를 살짝 언급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행정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만 들어보시라는 거죠. 바로 퍼블릭이라는 거는 정치를 말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경영이나 경제를 얘기합니다. 정치란 것은 권력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성 가지지만 경영과 여기 경제에서는요, 관리성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를. 여기는 팩트가 아니라 밸류를 강조하고, 여기는 팩트를 강조합니다. 그죠? 여기는, 처방성을 강조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처방성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과학성을 강조한다. 요건 암기하라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꾸, 예,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니 자꾸 학생 그러는데, 우리 회원님들 강의 많이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오면 권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치가 들어간 단어, 권력이 들어간 단어, 시민, 그죠? 이게 X라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는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경제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치를 골라라. 정치, 권력, 답 2번 이렇게 찍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번 보시면은 역사적 신제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역사적
신제도지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째, 답은 이제 1번인데 우리 신제도주의는 다시금 세 가지 나눠지죠.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또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곤란을 했으면 뭘 고른다는 거죠? 합력선택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내용을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합력선택 신제도주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거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왔고, 역사 신제도주의는 자, 정치학에서 왔어요. 정치학. 사회학은 말 그대로 사회학이겠죠. 자, 그러면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역사 신제도 내용 아는 걸로 하라면 상대적으로 뭘 많이 넣었을까요? 이 내용을 많이 넣었겠죠.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내용을. 자, 경제학의 키워드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어디 갔네. 답 1번. 이렇게 하면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예. 가끔씩 이렇게 설명하면은 예, 공부가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뭐지?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강의해 보면요. 하지만 공부가 좀 된 학생들은 보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기도 하는구나. 직관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행정학이란 건요. 물론 양이 방대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경제와 정치란 두 개의 틀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 참 많아요. 물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균형을 인식한다. 이 키워드가 바로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강조한 요거니까 답이 1번이 틀렸다. 역사니까 아무래도 어떨까? 좀 전체적인 거죠. 개인이 아니고, 그죠? 또 역사 전환점, 제도 변화 설명할 때 예컨대 우리 IMF 외환위기도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죠. 이전과 이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또 이거는 경로전성을 말합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경로전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어떻게 1번을 찍어야 된다. 역사 정치지. 그러면 정치 반대 경제 찾자. 경제 키워드 균형 1번 이렇게 찍게 되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딱 몇 분 만에 몇 분도 아니죠. 10초 만에 딱 답을 골라야 된다. 예, 물론 이런 거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신공공 관리론과 유가번서 차이점 쓰면 가장 적절한 골라야 되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신공공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관리란 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 경영에 해당하는 거죠. 경제 경영. 그죠? 우리가 5번 문제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공공 관리론 봅시다. 관리란 단어니까 이거는 이 경영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정치가 뭔가 아닙니까? 근데 정치행정 이론은 되죠? 예, 정치행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유가번서는요, 오히려 이게 정치에 가까워요.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유가번서에서 바로 뭘 강조하냐면 시민을 강조하고 또는 NPS에서도 시민을 강조합니다. 관리란 단어 자체는 경영관리죠. 인사관리, 노무관리 해서 그러니 경영이니까 경영과 가깝습니다. 그 말은 정치와는 멀다. 즉 정치행정 이론은 아니고 이론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바로 풀리죠. 예, 이제 답은 3번이 틀린 지문 됐죠. 7번 문제 볼까요? 예, 행정 가치 설명을 가장 적절하냐고 골라냈는데 자, 이 1번이 답인데요. 이거 우리 경정성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지문. 이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발전행정론에는 뭘까요?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 달성도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사회적 능률성이 아니라 예,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효과성입니다. 예,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야 된다. 발전행정론 나왔으니까 효과성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8번 문제 보시죠. 로이의 유형분류. 자,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정성진에서요. 살짝 나왔었어요. 살짝 나왔는데 제가 이번 모의고사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출제된다는 거죠. 약간 더 깊이 있게 출제했으면 이렇게 표를 넣고 문제 내는 거죠. 예, 아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경정성진에서 기존의 문제는 85%까지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85점, 즉 15점 가량 되는 거죠. 총 5문제 정도, 5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기존의 기출에서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출 분석과 좀 더 응용 문제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개별적 행위인데 여기는요. 자, 일단 이런 거는 암기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개별적 요거는 배분 정책 여기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 정책, 그다음에 규제 정책, 그다음에 여기는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암기를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강제를 행사하느냐 아니면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간접적으로 하느냐. 요거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적절하자는 골라라 했는데 답은 4번이죠. 보세요. 이렇게 뭔가 조금 어렵다는 문제 나오면 답이 대부분 다 뭐예요?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긴 한데 4번은 봅시다. 리얼인데 리얼은 재분배 정책 내용이죠. 재분배 정책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률 형태를 취한다. 자, 이 키워드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규제 정책의 키워드는 법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재분배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얼은 재분배 정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리얼이 틀렸다라는 거죠. 리얼은 재분배 정책입니다. 물론 여기 디귿 요게 규제 정책일 경우는 그죠?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법률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규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규제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죠.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피지 말라고 강제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담배를 못 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요게 바로 뭐가란 거예요? 규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공동체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되는데, 자, 요거는요, 이것도 우리 빈출 문제죠. 정책 공동체 설명을 가장 적절한 골라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한 개만이 정책 공동체 내용이고 나머지 3개는 뭐라는 거예요? 정책 공동체와는 항상 뭐하고 제일 많이 비교 묻죠? 예, 이슈 네트워크와 제일 많이 비교해서 묻습니다.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이슈 네트워크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공동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느낌이 어떨까요? 공동체랑. 우리는 같은 공동체야.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냥 국어적으로 푸세요. 상식적으로 풀어보세요. 우리는 공동체야. 가족 공동체.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그죠? 지속성 가지죠. 안정적 관계를 가지죠. 물론 콩가루 집안이야. 좀 이렇게 지속 안정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 했을 때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뭐 개방적이다, 불균등하다, 뭔가 접촉 유동적이다, 개방적, 불균형, 유동적이라는 단어하고 안정적, 지속적인 단어하고 어때요? 느낌이. 3번이 국어적으로 좀 다른 방향이죠. 여러분 객관식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정책 공동체 설명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 쓰시더라도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뭐 하는 거죠? 국어적 의미를 찾아보시라는 거죠. 1번과 2번, 3번은 뭔가 불안정해요. 그지? 느낌 자체가, 어감 자체가, 뉘앙스가. 하지만 3번은 안정적이죠. 그럼 답 3번 고르시면 돼요. 객관식은 4개 지문 중에서 방향이 다른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 공부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아니라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적 잘 나올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4개 지문 중에서 다른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막판 다가오시면 불안도 하고 많이 그러시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세요. 그리고 거기다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 나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죠. 예,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는 겁니다. 그지? 위기 관리 시. 답이 자세히 보세요. 주로 1번과 4번에 답이 많죠? 1번, 4번 답이 많아요. 위기 관리 때는 여러분 자 언제가 위기인가요? 언제?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공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할 거는 많아요. 시험은 이제 막 촉박해요. 한 달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매일 막 근무하시고 야근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그죠? 막 파김치 같은데 일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그게 위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바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있는 우리 전문 강사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최근에 기출 문제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문제 뭐가 출제될 것 같습니까? 많이 물으시고 저도요. 지금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지금 조용한데요.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요. 정말 밤 11시, 12시, 특히 10시에 카톡이 엄청 많이 와줬어요. 현직 보신 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10시가 로테이션한 시간이라면서요. 이 바꾸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이렇게 오시더라고. 주로 이제 근무 끝나시고 나 이제 막 근무 시작하시면서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귀가 얇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나온다, 저런 것도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양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것도 봐봐요. 출처의 우선순위도 내용보다는 누가 얘기했느냐는 거지.
요번에 우리 출제위원 작년도에 출제위원이 한 얘기야. 아니면은 요거 우리 어느 선생님 네오고시뱅크의 행정학 선생님이 또는 형소법 선생님이 형법 선생님이 헌법 선생님이 작년에 출제 100% 맞췄던 거야. 올해도 맞췄는데 야 그러면 이분들 말이 그죠? 훨씬 솔깃하시는 거죠? 작년에 100% 맞췄다. 바로 출제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죠. 예. 정책 옹호연합 모형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골라야 되는데요. ACF 모형이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뜬금없는 문제인 거예요. ACF 모형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요. 3번 봐봐요. 집단 의사를 유형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3가지 의사결정 모형이 했다. 이건 ACF 모형 전혀 얘기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3가지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한 의사결정 모형이 뭔가요? 바로 이 앨리스 모형이죠. 앨리스 모형이에요. 이렇게 뜬금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자, 여러분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라는 거는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차를 보면은 이 모형은 정책 변동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 변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뭐예요? 결정에 넣어 집어넣었죠. 그럼 참 틀린 거지 뭐. 순서도 틀렸죠.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라는 것은 정책 변동 모형이다.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의사결정 모형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앨리스 모형이 모른다 하시더라도 의사결정 모형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물론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자꾸 평상시 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앨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집어넣은 거죠. 자, 정책 변동 모형을 설명한 거였는데 결정이라는 단어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돌린 겁니다. 뭐 어렵진 않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진실의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골라라.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네오고시뱅크의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 해설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요 진실음과 준실음, 비실음에 대해서 비교한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위적이라 됐죠. 진실은 뭔지 일단 빼먹고 우리가 설문 안 본다 하더라도 빼고 인위적이라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다 돼 있죠. 그러면은 1번과 3번 지문이 지금 모순되죠. 그죠? 모순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 돼 있고 또 보시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돼 있죠. 그다음에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이게 실현 가능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얘기 많이 하는데 내적 타당성, 그다음에 외적 타당성,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라고 실행 가능성, 외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은 높다 하지만 외적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리고 준실험이나 비실험은 오히려 내적 타당성은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로 이 두 가지를 딱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실행 가능성 높다. 예, 틀린 지문이고요. 근데 인위 요소 많지 않아 이게 됐죠. 여기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작위 배정에 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진실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실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번에는 인위 요소가 많지 않다 돼 있죠. 그래서 틀린 두 가지가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모순되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죠? 1번 아니면 3번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 배정에 의한 인위적이고 통일된 실험이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답은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인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요. 어떤 이 외적 타당성의 실행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실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많지 않아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인위적 요소가 많아서 실행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게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체 변수는 가장 적절하게 골라라. 이것도 우리가 기출로 자주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은 왜곡 변수 한번 봅시다. 요 답은 2번인데 왜곡 변수는 여기 보시면은 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됐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왜곡 변수가 아니라 억압 변수 또는 억제 변수라고 그럽니다. 억압 변수 또는 억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곡 변수라는 거는 왜곡 변수는 정반대 관계 보이게 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x와 즉 이런 거예요. 왜곡 변수라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일반적인 관계인데 왜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 x가 y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y가 x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래 영향을 주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왜곡 변수라고 합니다. 이걸 왜곡 변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3번도 2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시면은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알아냈는데요. 그러면은 조합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세요. 조합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적절한 걸로 알았으니까 뭘 고르면 된다? 예,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죠. 자, 그 답은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자원주의에서 정부 역할은 여기 조정의 역할이죠.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답은 4번입니다. 그 14번에 4번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반대 해석 하시라는 거죠. 반대 해석.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그 말은 조합주의 반대 개념은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 내용을 찾으면 되는구나. 답 보니까 다원주의에서의 정부 역할은 중립적이고 어떤 조정자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 역할, 엄파이어라 그럽니다. 이 정도는 가져하셔야 되는 거죠.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합주의와 다원주의를 비교하시고요. 행태주의, 후계 행태주의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비교죠. 둘 가져가는 거죠. 그래 가져가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답을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일일이 그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답을 고르기도 헷갈릴 수 있다. 그럴 때 바로 가시라. 반대해서 가시라. 이러면 답이 쉽게 풀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슬로와 엘더프의 동기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이제 3번인데요. 이것도 아주 빈출 지문이죠. 이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다. 요거 여기서 이 엘더프가 아니고요. 요거는 맥클랜드라는 사람의 이 철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맥클랜드라는 사람의 이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건데 맥클랜드의 이론인데 맥클랜드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키워드 요거예요. 학습이 된다. 그래서 계층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5가지가 있다 얘기했던 것이고 엘더프는 인간의 욕구는 3가지를 얘기하죠. 이그지스턴스, 릴레이티드니스, 그로스 해가지고 생존, 관계, 성장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더프는 대신에 메슬로우는 진행만 얘기하지만 엘더프는 하향적 퇴행성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하지만은 엘더프도 여전히 뭐예요? 계층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계층이 고정된 것으로 봤는데 맥클랜드라는 사람은 아니다. 계층은 사람이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 계층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 욕구를 하위 욕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욕구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돈보다는 좀 더 자아실현적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좀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상위 욕구를 중요시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세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에 조금 좀 생소하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조금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틀렸어도 상관은 없어요. 틀려도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더글라스 문화이론인데요. 집단성이라 해가지고 응집성 이렇게 집단성이란 거는 어떤 말 그대로 집단의 역할, 개인보다는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게 웅인가요? 예, 응집성입니다. 예, 아마 된 같은데 그거죠. 예, 요거구나. 여기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와 있네. 그래서 웅이 아니고 응은 맞죠? 응집성입니다. 혹 조심하세요. 여기 저기 책 활자 자체가 그죠? 이형인데 약간 위로 올라가지고
웅으로 익힙니다. 웅이 아니고 응집성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오타 아니에요. 자, 이제 파일로 보시면은 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거, 외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는 거죠. 이래 됐을 때, 자, 요 부분은요, 여기는, 혹시 우리 고시뱅크에 이 업로드된 자료 좀 다운받으셨나요? 다운받으시면 바로 보시면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개인주의가 들어갑니다. 예, 개인주의가 들어가고, 여기는 평등주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에 비시분석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비시분석 문제 좀 많이 풀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글쎄 그렇게 한번 나오면은 두 번째 또 나오기 힘들거든요. 많이 풀어는 드렸어요. 회원님들이 이제 요청하셨으니까. 근데 올해는요, 예,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더글라스 문화, 그러면 또 분명히 또 회원님들이 더글라스 문화 이름 풀어주세요. 왜 안 풀어줘요?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내년에 안 나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 하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과감하게 틀렸어도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는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주의가 되겠습니다. 집단주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계평, 운집 저는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거죠. 계평, 운집, 그죠? 계평, 운집,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집단주의, 계평, 운집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개인 1번 맞는 거죠, 그죠? 자아추구적 경제적 인간관 개인을 강조한다. 다음에 2번 봅시다.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중시한다. 맞는 거죠, 그죠?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인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이게 운명주의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다. 운명주의입니다. 그 답은 4번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요거 조금 조심하세요. 집단주의. 요거는요, 여기 보면 이 다른 말로는 이게 우리가 계층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거 조금 조심하실 것이 더글라스가 말하는 집단주의나 계층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최고층에다 권한을 집중시키고 일단 자율적 결정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킨다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그 다음에 응집성을 강조하죠. 응집성이 강하다 됐죠. 또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가하는 규칙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응집성을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또 규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도적 제약이나 법 앞의 평등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 니은은 타인의 배려한다든가 결과의 평등인 거고, 법 앞의 평등 관계없는 거예요. 요 집단주의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은 더글라스 문화 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토마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골라야 했는데요. 자, 이것도 국어적으로 봅시다. 토마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상대방 이익을 만족시킨다. 예, 이거는 수능 또는 수용이라 그러고죠. 타협이란 게 뭐예요? 적절한 중간선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타협이란 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중간에서 만족시키는, 그게 타협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어적으로도 그래,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조금씩 양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8번은 보실까요? 리더십 이론은 가장 적절한 골라라 했는데, 자, 이거 제가 마지막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러윈, 리피트, 화이트란 분은 이 권위적, 민주형, 방임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우리 경정에는 몇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정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권위형, 민주형, 그 다음에 방임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 주장하신 거고, 직원 중심과 생산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블레크와 머턴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심이냐 생산 중심이냐 해가지고 총 5가지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무관심형은요, 말 그대로 직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생산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단합형이라는 것은 다 관심을 가지는 거고, 과업형은 한마디로 뭘까요? 오로지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침묵형은요, 생산보다는 직원들 침묵에만 관심 가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답은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한번 볼까요? 책임 운영 기간, 법률 등에서 가장 적절한 골라라 됐습니다. 예, 책임 운영 기간도 꼭 1년에 한 번씩 꼭 출제되는데, 가장 적절한 골라라 했는데,
자, 4번 봅시다. 참 느낌이 어때요? 법이 지금 거 보시면 주로 1번, 4번 답이 많죠.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오던 지문이고 4번에 주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다 되죠. 포함.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요. 고위공무원은요. 어디서 관할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인력 풀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에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법령 내용이죠.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혼돈 이론인데요. 혼돈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혼돈입니다. 혼돈 이론은 여기 이것도 빈출 지문 어떤 건데, 혼돈을 통전 회피 대상으로 이해한다 하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혼돈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나 회피하지 말고 혼돈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혼돈을 받아들이고 혼돈을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혼돈을요 우리가 갈등과 동의어로 보셔야 됩니다. 혼돈과 갈등.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도 보면 갈등을 종래에는 부정적으로 보다가 요즘에는요 긍정적인 갈등, 생산적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자 그러죠. 그런 것처럼 혼돈이란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그 혼돈을 어떤 새로운 상태로 어떤 다가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혼돈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고나 분고나 형성 요인에 쓰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제가 혹시 저기 마지막 강의 또 기억나시나요? 우리 노량진에서 그죠? 우리 마지막 정리 강의 한 적 있었죠? 그때 이 직고나 분고나 관련해 가지고 요인들 참 많은데 하나는 꼭 가져가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규모 그죠? 규모가 확대되면은 직권이 아니고 뭐다? 분권이라 그랬죠? 규모가 대규모 조직되다 보니 최고 결정권자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현장 상황에 맞도록 하라고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겠죠. 권한을 위임해준다. 즉 직권화가 되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은요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공식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은 집권성은 오히려 약화됩니다. 그리고 분권화된다는 거죠. 요거 제가 꼭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 쏠 때 0점 조준한단 말 쓰시죠. 초점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D 설명 가장 적절한 골라라. 예, 이것도 4번 지문 빈출 지문이죠. 예. 기본적으로 조직 발전이라는 것은 조직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 구조 환경이라는 3대 변수 중에서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관에 기초하고 말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 보면은 상담을 한다든지 감수성 이런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또는 전문가, 행태, 인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4번 보세요. 구조, 기술, 업무. 그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자, 조직 발전은 인간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변수 아닌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인간, 감수성, 상담, 행태, 전문가, 사람이죠? 다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4번에는 구조, 기술, 업무. 그죠? 인간 행태는 맞죠?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지문 이렇게 고르시면은 좀 빠르게 고를 수 있죠? 예.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다음 또 봅시다. 여러분 인사행정 공부하실 때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흐름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암기하면 끝도 없어. 한글 끝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관제가 문제점 발생하죠. 역관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실적제가 나왔어요. 실적제. 공무원을 뽑을 때 정당 충성도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뽑자. 근데 실적제라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극적 인사행정을 가져오게 되고 또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 있으면서 그에 따라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 관리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시는 거죠. 실적제에 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뭘 고르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죠? 대표 관리자 내용. 그죠?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아는 골라라. 그럼 여기서 딱 찾아보시죠. 대표 관리자에 대한 아이디어 찾으시면은 답이 됩니다. 이번에 뭐예요? 공무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자. 계층이라든가 연령대별 신분 계층 또는 신분, 성별, 지역별로 그죠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행정 조직에도 반영하게 하자.
답은 2번이죠.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요 흐름 아시죠? 역관제, 실적지, 대표관리자 아이디어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말 많이 하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땐 흐름 중심으로 하시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 많이 풀지 마세요. 지엽적인 문제 많이 풀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이 흐트러집니다. 한번 숲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시 바랍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나오네요. 대표관리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골라라 되어 있죠. 자, 대표관리자 가시면은 킹슬리, 크란츠, 예전에 이것도 빈줄 지문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일이 나오잖아요. 다양성이 키워드입니다. 대표관리자는 다양성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성 관리자, 양성평등 이런 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요거 키워드겠죠. 또 보세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는 것이 이런 것들 문제점이란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것도 국어적으로 풀어보세요. 내부 통제 강화가 문제점이에요. 관료들의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권력이 많은 관료들을 통제하겠다는 게 이게 문제점 아니죠? 긍정적인 거죠. 국어적으로 푸셔도 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왜 문제점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는 긍정적인 측면이지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대표관리 자체가요, 워낙 관료들이 비대화됨에 따라서 외부 통제에 한계에 부딪히게 됐죠. 국회라든가 시민들의 통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에 따라서 자체적인 통제,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는 이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대표관리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강화는 문제점이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효용성이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가끔씩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풀면은 쉽게 풀리는데 혼자 풀 때는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복 학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싼 돈을 내시고,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요즘에 다 하여튼 수강료를 내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승진하시면은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겠는 거죠. 자, 직위불재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로 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답은 이제 4번인데 이 등급이라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은 직위의 군은 직렬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도 위급 열 군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즉 직위, 직급, 직렬, 직군 이거 순서대로 했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직위를 합을 하면 직급이 나오고 직급 합은 직렬, 직렬을 합을 하면 직군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 직위의 군, 합은 군이라는 거 시그마 군이죠. 모으면은 직렬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직급이 됩니다. 직렬은 직급의 군이 직렬인 거죠. 위급, 열군 꼭 이런 것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등급을 구분하는 거, 같은 등급끼리 묶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무 분석이 아니고 직무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요, 주로 수직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어원적으로 수직적인 걸 뜻해. 수직적. 분석은 어널리시스인데 어원적으로는 가르다는 뜻입니다. 가르다. 쪼개다. 우리가 잘게 쪼개는 거 말이야. 잘게 수직으로 쪼개는 거. 종이를 이렇게 쪼개자는 거죠. 잘게 쪼개는 게 우리가 이거를 분석이라 합니다. 등급은 같은 등급끼리 묶어버린 거니까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무 분석이 아니고 직무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우선 5번 문제 볼까요? 4번에 직무 종류 다르지만은 유사해서 모든 직위를 포함한 우리 이거 등급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 따로 나중에 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실 거고 3번 보시면 요거는 일단 직위, 직급, 직렬, 등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가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3번에 이게 분류법이 아니고요. 분류법 인성이 아니라 요거는 점수법의 단점입니다. 점수법 단점이다. 그래서 분류법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죠. 이렇게 돌려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요소 비교법은 점수법의 단점인 이런 문제점을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량된 것이다. 점수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그죠? 점수를 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8점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법의 임의성, 자의성을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자의성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요소 비교법에 요런 요소에 맞춰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임의성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계량이란 건 뭐죠?
계량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죠.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임의성을 보완하겠다는데요. 자, 요거는 주관적 임의성, 바로 점수법의 주관적 임의성을 보완하게 한 것이다. 요것도 우리가 키포인트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전의 기출문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빈출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면은, 예, 뒤늦게 우리 고시뱅크에 오셔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럼 좀, 물론 해드리긴 다 해드립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회원님들은 쭉 따라오시면서,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부하시고 따라오시는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뒤늦게 알았다. 뭐 이렇게 막 공부랑, 경정성질 시험 문제 출제 그냥 이제 알은 것 같다. 막 몇 년을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꼭 우리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형소법이나 형법, 그죠? 기타 헌법 같은 경우 다른 과목들도 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일단 보시면은 요거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키워드 이겠습니다. 항상 키워드입니다. 어떤 직기된 요소 또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잘 포함되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내용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특정 요소라는 것은 어떤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 또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느냐, 이거는 내용적 타당성이 되는 거고, 예측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하고 얼마나 관계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직 합격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합격생이 점수가 높으면은 어떻다는 거죠? 점수가 높으면은 그 실제 근무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동시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걸 묻는 거고, 내용 요소들 또 내용들이 잘 관련되느냐 보는 것은 내용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가장 적절한 골라야 하는데, 자, 2번 문제 요거 정말로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죠.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문이 뭘 돌렸어요? 강제 배분법이 아니고 강제 선택법입니다. 선택법이 되겠다. 그죠? 자, 강제 배분법은 연쇄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선택법이고요. 강제 배분법은요, 연쇄화 경향이 아니라 관대화 경향입니다. 관대화 경향. 관대화 경향입니다. 무조건 높은 점수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제 배분법에서는 높은 점수 10%, 예를 들어 A 플러스 10%, B 플러스 20%, C 30% 이런 식으로 성적을 강제로 배분하는 거죠.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것이고, 연쇄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르지만 여기는 배분, 여기는 선택이지만 의미가 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낸다는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혹시 2번 문제를 헷갈리신다 하더라도 강제 배분법인데 강제 선택법을 돌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모르시면 찍으시더라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뭘 돌릴까? 야, 왜냐면 출제위원들은 결국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뭘 돌렸을까? 이걸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강제로 선택하는 거죠. 예컨대 연쇄효과라는 것은 성실하면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생산성과 관련된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없는 지문을 강제로 이 지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쇄효과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도 우리 보면은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목표관리법이라는 것은 왜 개인 간에 이거 비교 곤란하냐? 개인마다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과 부하 직원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그 목표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거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보시죠. 보수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쟁은 또 그게 있어요. 출제 경향 보시면은요, 보수 한 문제 꼭 나오고 거무성적 평점 꼭 나오고 이런 식으로 40문제를 비교해 보시면요, 골고루 해가지고 같은 주제가 계속 출제됩니다. 단지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올해는 요거를, 올해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릴 뿐이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공시 문제에서는 보수 문제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정성진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관련된 기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봤던 금평의 오류,
예, 공시에서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바로 경정과 공시 문제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공시 문제는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다 낼 수가 없어요. 20문제에서. 하지만 우리 경정 성질은 40문제입니다. 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골고루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에서는 나올 수 있고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 경정 성질에서는 40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40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행정학의 고유한 주제들을 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게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40문제나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28번에 보면은, 자, 모르겠으면 4번 찍으라 그랬어요. 답도 4번인데, 아까 우리가 10 몇 번입니까? 더글라스의 문화이론 있죠? 이것도 모르니까 몇 번? 4번. 4번 답이죠? 자, 물론, 올해는 하여튼 좀 약간 까리한 문제들은 다 답이 4번이었어요. 왜 그렇다? 항상 출제하면은 1번의 답을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시간을 허비하게 해가지고 4번에 가서 찍게 하는 거죠.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으로 줘버리죠. 총액 내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뭐 보수나 직급, 그죠, 이런 자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직급 만드는 거, 자리 만드는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문제는 아싸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뭐 하자? 자리를 좀 늘리자. 성진이 적체됐단 말이죠. 성진이 적체됐으니까 주로 직급은 직급이지만요, 주로 상위 직급에 성진이 적체됐으니까 상위 직급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승진을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오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러면 오히려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 숫자 줄고요, 중위층 또는 상위층들의 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층이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실제로 실전 검증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것도 빈출인데요, 가장 적절한 점 골라야 했는데, 자, 직권 면직은 맞아요. 그런데 국가공무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이 직권면직 사유를 맞는데 국가공무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로는 보시면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죠. 요 6가지는 꼭 나오는데,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예, 다음 넘겨보실까요? 자, 30번 문제. 이거 제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할 때 많이 풀었었죠? 예, 공직윤리법을 적절한 거 골라라 해가지고, 자, 여러분이 우리 네오고시뱅크에 게시판에 오시면은 제 해설을 달았는데,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에서요, 각각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비면직자, 니은의 비면직자 취업자는요, 공직윤리법이 아니고 부패방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는, 예, 국가공무원법이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당연히 부패방지법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예산의 종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야 되는데요. 자, 3번 한번 보죠. 기금이란 것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세입세출 예산 외입니다. 외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 재정이라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예산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떻게 세 가지냐? 예산과 기금을 얘기하고, 요 예산은 다시금 일반 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이걸 예산이라 그러고, 요거는 기금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예산 우리가 영어로 버지트죠. 버지트인데 기금은 오프 버지트랍니다. 오프란 건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예술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해서 우리가 기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요거는 간단한 겁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골라라 되는데요. 자, 요 4번 지문 요거는 아주 논란도 많았었고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우리 기출에 나왔었고 이미 기출 나왔던 지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4번 지문 해설을 단다고, 예, 상당히 이것저것 자료도 많이 찾고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자, 경영성진이 이렇게요, 유명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고르셔도 공부하기가 꽤 많아요, 양이.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이거는 제대로 정작 시험에 나오는 중요 지문들은 공부를 대충 하시고, 공시에 나오는 이상한 지문들, 시험에 나오던 지문들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물어봐서 왜 그렇게 공부하시냐 물으니 불안해서 그렇다. 혹시라도 이게 나올까 봐. 여러분, 이 불안함이 여러분을 정신건강도 해치시고 공부의 범위를 자꾸 넓혀갑니다. 항상 핵심을 잡으시고 그 핵심에서 조금씩 넓혀가세요.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닙니다. 딱 핵심을 잡고 넓혀 가셔야 됩니다. 자, 예산 통일성 원칙이 지정했는데 특별회계나 목적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정주의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점정주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예산액을 정한다는 건데 특별회계나 목적세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조세 법률주의라든지요. 특별회계도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 돼 있죠. 즉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 액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점정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하시면 예산 통일성 원칙이 적용될 때는 예외는 타당하지 않지만은 적용되는 영역, 즉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 회계나 보통세죠. 일반 회계나 보통세는 점정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회계라는 것은 세금이죠, 세금. 그리고 보통세라는 것이 재원을 해서 일반 회계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요거는 정부가 조금씩 작년보다도 세금을 조금씩 더 걷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점정주의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가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골라는데, 예, 이것도 우리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만성적 희소성 2번인데, 만성적 희소성에서는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저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예, 신규 사업이 안 되고요. 계속 사업만 해야 돼.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계속 사업만 하고 신규 사업은 못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못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걸 만성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지출 통제보다는 개선에 어떤 관리일까요? 계속 사업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만성적 희소성에서는요, 맞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거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것도 변출 질문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다 무슨 보다는 비교 문장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A보다는 B라는 문장.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B보다는 A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장으로 참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이거는 보다는 문장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요, 예, 제가 실제로 경찰 간부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스킬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내용 보지 말고 스킬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 맞춰보라 했더니만 40문제 중에서 30문제를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0문제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70 몇 점인가요? 예, 그 정도도 안 나온다는 것은 괜히 그죠? 내용을 하고 문제 풀다가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여러분, 행정학은 공부 문제를 푸는 스킬도 중요합니다. 다음 34번 가시면은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알아야 있는데요. 자, 답은 2번인데, 자, 성과전제도인데요. 성과전제도는요, 기본적으로요, 무슨 중심입니까? 사업 중심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요건 인풋 중심, 투입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업, 즉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투입 중심하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성과예산제도에서는 아웃풋을 강조합니다. 즉 사업 중심이고 사업에 대한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적을 이해할 수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예, 요 문장 국민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요거는 오히려 1번에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품목이란 말 자체가 투입 중심이란 거죠. 자, 다음에 35번 가시면은요. 자, 요거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걸로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 3번 보세요. 발생지 회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즉, 노후도를 측정한다, 노후도. 근데 이런 노후도란 것은 주관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주로 누가 났을까요? 예, 감정평가사 같은 분들이 어떤 건물 또는 자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이런 데에 대해서 측정을 해줍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렇지만 객관적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지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그래서 우리 발생지 회계에서는 바로 이런 자의적이고 주관적 회계 처리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도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암기하는 거 자비부자수라고, 자비부자수라 그래서 여기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자비부자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게 요 부분이 차변입니다. 차변이고 이 부분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채의 감소라고 그랬어요. 부채는 여기는 플러스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죠? 여기 쓴 플러스지만은 여기도 우리가 부등호에서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부채는 플러스지만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부채, 즉 부채 감소는 차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이제 요때 노량진에서 마지막에 강의했던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36번 문제. 둠제과 두브니까 롬제 모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인데 가끔씩 이렇게 물어요. 유형이 엉뚱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데 여기서 재량적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죠. 아주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요. 이제 좀 알 것 같다. 출제 영향이 확실히 공시와는 다르다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행자가 1개 틀리셨어요. 올해. 자, 그래서 남들 좀 뿌듯하긴 했었습니다. 자, 넘기시보시죠. 그래도요, 이 공부 이렇게 좀 1개 틀리고 이런 분들은 부지런하세요. 이분도 지방에 계신 분인데 제가 남쪽에 계신데도 그날 당일날 서울에 그죠 올라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내려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승진 자리는 정해져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건데 뭐 새벽에도 올라오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전날에 오셔가지고 여간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강의하러 들으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강의를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거죠. 원부지만 제도 가장 적절하지 골라냈는데 이것도 뭐 잘 쉬운 문제죠. 3번에 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없죠. 어디까지나 조언만 할 수 있는 거죠. 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부지만 제도를 이빨 없는 개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이것도 아주 빈출 지문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한다는 것도 뭐 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8번 볼게요. 전자정보 쓰면 가장 적절한 골라야 했는데, 자, 여기서요, 약간 생소했던 게, 여기 모자이크 민주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정보 그레셈 법칙은 우리가 다 알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또는 전제, 부정적이죠. 파놉티콘,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래된 거죠. 여기서 있죠. 감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감옥이 중간에 있는 거죠. 원형 감옥이 원형. 파놉티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원형 감옥. 그래서 여기다 사람을 여기다 가둬 놓는 거지. 그러다 보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정보나 개인 생활,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자이크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모자이크가 뭡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약간은 생소한 거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살짝 머리를 돌려보세요. 저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만은. 모자이크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거죠. 다양성, 그지? 하나의 모자이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모자이크잖아, 그죠? 불규칙하게 됐다든지. 하지만 전체로서 뭘 이루는 거야?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거 말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부정적이 아니고, 다양한 인종, 사회적 주체들이, 그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자이크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39번을 보도록 하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우리가 빈출 지문이었습니다. 2번 보시면은 매뉴얼, 암묵지란 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때요? 객관적으로 언어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암묵지와 형식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암묵지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경험, 숙련된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지란 것은 문서화된 것, 언어로 표출된 것,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형식지, 언어란 형식, 언어 내지 문서라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다 되는 거. 암묵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즉 주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경험, 숙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글이란 것은, 그래서 행자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거 맞아요. 맞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죠, 여러 가지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 40분 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방행정 문제는요, 경정선지에서는
안 나오든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 간부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 문제는 좀 다 보고 가시라고 얘기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분은 또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시에 나왔던 그 많은 지방행정 문제 다 가져가신 분도 계세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최소한 경찰 간부에 나왔던 지방행정 문제는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경찰 간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있죠. 경위. 주민투표에 가장 적재자는 골라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번이 답인데요. 뭔가 좀 약간 문제가 까리하다 싶으면 전부 다 답이죠. 4번이 답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붙일 수 없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데 지방자치 계약이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통제 관점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이게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약 같은 거는 재산 관리 같은 거, 어떤 뭔가 좀 법적인 엄격성이 많잖아요. 제약이 많이 요구되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칫잘못하면은 지방 정부의 재산을 거덜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요거 우리 업로드된 자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요. 외국인도요. 이 지방 정부 수준에서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 가끔 뉴스도 나오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정승진 문제 4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쉬웠다 하지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느끼는 거, 우리 회원님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보니까 쉬운데 시험장에서 볼 때는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아까 봤던 더글라스 문화이론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지문 빼고는 대부분이 우리 경찰 간부 기출에서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시험장 갔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기간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를 대비하셔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그냥 반복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네오 고시뱅크에서 기출 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집하고 그다음에 또 요약집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죠? 반복적으로 그냥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공시 문제라든가 기타 그죠? 어떤 출제 영향과는 좀 무관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승진이라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